6.25의 상처. 슬픔은 강물처럼 (1950에서 1969년) 변민강송. 그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어둡고 캄캄한 터널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학교는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나는 너무도 답답하고 외로웠다. 그래도 글을 읽을 줄 알게 돼서 이 글을 쓴다. 엄마, 정말 도망갔어? 그날도 집 나간 엄마를 하루 종일 기다렸다. 배고파 우는 동생을 업고 우리들은 혹시라도 도망간 엄마가 돌아오기를 아침부터 문 밖에서 해가 저물도록 기다렸다. 매일 인왕산 쪽으로 사라진 엄마를 기다렸다. 그때 병든 할머니와 지팡이에 의지하고 겨우 걸으시는 할아버지, 그리고 나는 8살, 밑으로 두 남동생들은 민식이 5살, 영식이 2살이었다. 내 기억 속 그날 엄마는 나와 두 남동생을 버리고 아빠를 찾아간다고 하며 나갔다. 나는 엄마가 사라진 전날도 작은 막내 동생을 업고 둘째 손을 잡고 엄마가 그저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돌아올 시간이 지나 날이 어두워져도 엄마는 오지 않았다. 마침내 동생은 배가 고파 울다 지쳐서 내 등에서 잠이 들었고 엄마는 오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돌아왔다. 엄마, 왜 이제 왔어? 영아가 배고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울었어. 하며 동생을 내려놓으니까 엄마는 짜증을 내며 젖이 안 나온다고 했다. 나는 엄마가 미웠다. 아무 말이 없던 할머니가 말씀을 하신다. 애미야, 그렇게 젖을 싸매고 있으면 젖이 나오겠냐? 먹는 것도 없지만. 하고 말씀하신다. 할아버지는 먼 산만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데 엄마가 말한다. 어머니, 저 애비 찾아가지고 함께 올게요. 말씀을 드리니까 뭐라고? 할머니 놀라시며 다시 물으신다. 애비 찾아 함께 올게요. 너 지금 말이라고 하니? 애비가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딜 찾아가니? 이북으로 가면 돼요. 그럼 저 어린 것들은 누가 먹이고 입히고 영아가 아직 젖을 먹는데 어쩌려고 그러냐. 가려고 마음먹은 엄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옷과 화장품을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한다. 누워 계신 할머니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시며 애미야,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저 어린 것들을 생각해서 고생이 되더라도 참고 살자 하신다. 그래도 엄마는 가려고 간단히 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는다. 할머니는 목이 타시는지 민강아, 물 좀 떠오렴 하신다. 나는 밖에서 우물물을 푸는데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난다. 빨리 나오소 하며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말 한마디 없이 물 푸는 나에게 자리쓰란 말 한마디 없이 갔다. 나는 얼른 뒤따라 나가보니 엄마는 인왕산 쪽으로 그 남자와 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통곡하신다. 이 불쌍한 것들을 어쩌나 하시며 통곡하신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먼 산만 보시고 말씀이 없으시다. 나는 우는 동생을 업고 밖으로 나왔다. 동생이 배가 고파 온다. 나도 함께 울었다. 하나만이라도 데리고 가라고 엄마를 붙들고 애원하시던 할머니를 매정하게 뿌리치시던 엄마. 네가 두고 가도 영아는 죽는다. 안고 가다가 엄마 품에서 죽는 것이 낫다. 어미 없이 죽는 것을 어찌 보느냐고 우시는 할머니. 그래도 냉정하게 간다고 하시니까 할머니 말씀이 그럼 가려거든 젖이라도 실컷 먹여놓고 가거라 하신다. 하지만 엄마는 냉정하게 그냥 그날 인왕산 방향으로 떠났다. 둘째 동생 민식이가 나를 찾아 나왔다. 시가, 우리 이제 어떻게 사니? 하고 민식이를 붙들고 울었다. 내 나이 8살, 겨우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
할머니는 얼굴부터 발끝까지 퉁퉁 부어 제대로 움직이시지도 못하신다. 우리들은 오늘도 혹시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해가 지도록 문 밖에서 기다렸다. 그리고는 엄마가 식당에서 얻어놓았던 마지막 누룽지를 끓여 먹었다. 이제 우리는 무얼 먹고 어떻게 사느냐 하고 동생 손을 잡고 울었다. 5살짜리 남동생은 무엇을 아는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다. 신문로 관사길을 몇 바퀴씩 돌고 돌아다니며 울었다. 등에 업은 동생도 배고파 함께 온다. 나는 얼마나 울고 다녔는지 눈이 뿌옇게 앞이 보이지 않았다. 안개 낀 것처럼 한참을 울다 돌아오니 할머니가 말씀하신다. 너 울었구나. 민강아, 엄마는 오지 않는다. 기다리지 말아라. 하시며 눈물을 흘린다. 언제나 우리 걱정에 눈도 못 감으실 할머니시다. 어린 네가 동생들하고 얼마나 고생을 할지 모르겠구나. 불쌍한 것들. 하시며 눈물을 흘리신다. 나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그만이지만 하시고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신다. 엄마가 떠나가신 날이 9월 28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날을 엄마가 도망간 날로 기억하고 있다. 나는 결심했다. 악착같이 두 동생들을 잘 길러 엄마에게 원수 갚는다고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매번 엄마가 사라진 인왕산 쪽을 보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난다. 젖을 먹지 못하는 영아는 매일 말라 가죽만 남아 불쌍해서 가슴이 아파 죽을 지경이다. 영아를 보는 사람들은 가죽과 뼈만 남은 영아를 개구리 같다고 했다. 정말 듣기가 싫었다. 그리고 불쌍해서 많이 울었다. 누나 등에 껌딱지 마냥 꼭 붙어서 내리지를 않았다. 전쟁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던 광화문 거리에 다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였고 신문로 지서에는 순경이 보초를 섰다. 신문로 동사무소에서는 배급이 시작됐다. 통밀과 보리, 소금, 밀가루, 강냉이 가루가 배급됐다. 구세군 교회에서는 우유죽이 나왔다. 나는 이때부터 공짜로 주는 곳이라면 발이 닳도록 찾아다녔다. 시청 뒤 소공동에는 식당들이 생겼고 시청 지하에도 식당들이 생겼다. 보이지 않던 거리에 날로 사람들이 많아졌다. 동사무소에서 배급을 한다고 해서 줄을 서 있다가 만난 어느 아줌마한테 물었다. 아줌마, 아무나 배급을 주나요? 아니, 이곳에 산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8살 된 나는 아는 것이 없었다. 어디 가서 알아봐야 하나요? 물었더니 지서 가서 순경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나는 얼른 달려갔다. 보초 서고 있는 순경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고 아저씨, 저는요 저 위에 관사에 사는데 엄마 아빠도 없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남동생 둘하고 사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배급 좀 타게 해주세요. 하며 울었다. 순경 아저씨는 다른 순경 아저씨한테 나를 보낸다. 다른 순경 아저씨가 나를 보고 자세한 것을 물어본다. 그래서 엄마 아빠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동생과 같이 산다고 자세히 말씀을 드렸더니 노트에다 자세히 적더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며 말씀하셨다. 순경 아저씨가 너무 고마웠다. 나는 뛰어 집으로 갔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순경 아저씨를 보시고 놀라시며 우리 애가 뭐 잘못했냐고 하시며 놀라신다. 아저씨는 웃으시며 아닙니다. 손녀가 똑똑하군요. 배급 타게 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예전 주소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와 몇 식구이신지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신다. 예전에는 대흥동에 살았수다. 전쟁에 자식 잃고 지금 어린 것 셋하고 병든 마누라하고 나지요. 하신다. 순경 아저씨는 노트에 다 적으시고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내일 도장하고 자루 가지고 신문로 동사무소로 가시면 배급을 타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가셨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 했다. 나는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온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갔다. 너무 일찍 가서 사람이 없었다. 자루를 가지고 계단에 앉아 기다렸다.
많이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줄을 서서 통밀을 식구대로 몇 대를 자루에 받았다. 얼른 가서 끓여 먹어야지 생각하며 집에 와서 보니 두 동생과 할아버지, 할머니는 배가 고파 모두 기진맥진하고 있었다. 나무를 주워다가 풍로에 불을 떼가지고 끓였다. 아무리 끓여도 익지를 않는다. 오래 끓여서 냄비채로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먹었다. 반찬도 하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씹을 수가 없다고 하신다. 2살 난 동생한테는 저 대신 통밀 삶은 물을 떠먹였다. 5살 난 동생은 배가 고픈지 잘 먹었다. 겉볼이 배급을 탄 날은 쇠절구에 넣어 찌어 끓여 먹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목구멍이 찔러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래도 큰 동생은 배가 고프니까 잘 먹었다. 소금을 배급받은 날은 금천교 시장에 가서 무청을 주워다가 소금에 절였다. 겨울에 먹으려고 많이 주워와서는 얻은 새우젓을 넣고 장독에 절였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그때 겨울은 왜 그리도 추웠는지. 엄마 아빠 없는 겨울은 더욱 춥고 쓸쓸했다. 할아버지는 담배를 좋아하셨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신 지가 무척 오래되셨다. 어느 날 동생을 업고 광화문 거리를 돌아다니다 거리에 담배꽁초를 봤다. 나는 꽁초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얼마 동안을 거리를 다니며 주웠다. 주머니가 가득 찼다. 기분이 좋았다. 할아버지, 담배꽁초 주워왔어요. 담배? 무슨 담배? 길에서 주워왔어요. 나는 꽁초를 까서 손으로 싹싹 비벼 쌈지에 담아들었다. 할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고이시면서 미소를 지으셨다. 할아버지, 내가 또 주워다 드릴게요. 광화문 거리에 참 많아요. 했다. 매일 동생을 등에 업고 다니며 주워와서 한동안 할아버지 담배 걱정은 없었다. 동생이 배가 고파 울면 쓰레기통에 버린 참외 껍질과 사과 껍질을 주워 씻지도 않고 씹어 먹었다. 예전 우리 아빠는 담배도 술도 못 드시지만 장날만 되면 나를 데리고 시장 가셔서 담배를 많이 사서 할아버지 쌈지에 가득 담아드리곤 했는데 아빠는 참 효자셨다. 할아버지 담배 때도 종종 청소해드리곤 했다. 그래서 나도 그때 옆에서 보고 배웠다. 아빠는 외출해서 돌아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께 다녀왔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오셔서 깔아놓은 요 밑에 손을 넣어보시고 방이 다 식었네요 하시며 할머니 방에 풍구를 돌려 톱밥을 때우곤 하셨다. 아빠는 자상하신 효자셨다. 할머니 친구분들도 부러워할 정도다. 할머니 친구분들이 오시면 간식으로 과자를 대접하시며 편히 재밌게 놀다 가세요 하고 꼭 인사하셨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밀밥은 씹을 수가 없고 겉보리밥은 목구멍에 찔러 안 넘어간다고 하신다. 걱정이다. 쌀은 구경한 지도 오래됐다. 엄마 있을 때 쌀밥을 먹어보고 못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배꽁초를 줍다가 식당 문 앞에 깡통을 들고 서 있는 아이를 보았다. 조금 있으니까 주인이 손님이 먹고 남은 밥을 모아 한 깡통 가득히 주었다. 부러웠다. 나도 내일부터 밥을 얻으러 다녀야지 하고 생각했다. 다음날 깡통을 준비하고 동생을 업고 소공동에 있는 요리집 문 앞에 서 있었다. 부끄러워 밥 달라고 말을 못하고 한참 그냥 서 있었는데 주인이 나와 하는 말. 지금 무슨 밥이 있니? 저녁 때 와야지. 그래야 밥을 모았다 주던지 하지. 눈치가 있어야지. 하며 쏘아붙이듯 말한다. 슬프고 부끄러웠다. 하는 수 없이 그냥 그 요리집을 돌아섰다. 그리고는 다른 요리집 문 앞에 섰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누군가 나와주기를 기다렸다. 한참 서 있는데 심부름하는 아이가 왔다. 거기 있어, 밥 줄게. 한참 있다 밥 한 깡통을 가지고 나왔다. 갈비탕 국물과 고기도 같이 주었다. 나는 마냥 좋았다. 그 아이는 나에게 내일 또 와. 그럼 내가 모았다 줄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왔다. 처음 밥을 얻어 가지고 왔다.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 밥 얻어 왔어 하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신다.
우리 식구는 처음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이때부터 난 매일 밥을 얻으러 다녔다. 두 동생도 얻어온 밥을 먹고는 뼈만 앙상하더니 살이 조금씩 붙어갔다. 그날도 밥을 얻어가지고 덕수국민학교 담을 지나오는데 내 또래 아이들이 거지라고 놀리며 쫓아온다. 나는 부끄러워 깡통을 들고 뛰어 도망왔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골목에 숨어 있다가 쫓아오며 발길로 깡통을 차서 국물이 엎질러지고 내가 울어야 슬금슬금 도망갔다. 고기 국물이 엎질러지는 것이 제일 서러웠다. 나는 밤에 잠을 못 자고 생각했다. 다른 곳으로 오는 길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국제극장 쪽으로 왔다. 며칠은 편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내가 그곳으로 오는 것을 알고 숨어 있다가 또 발길질하며 쫓아온다. 나는 너무도 서러웠다. 하루 종일 동량에 얻은 밥이 다 엎어지는 것이 제일 아까웠다.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너무도 서럽고 눈물이 났다. 할머니, 오늘은 밥 조금만 얻었어 했다. 할머니는 너 울었구나 하신다. 아이들이 거지라고 놀려서 울었어. 가여운 것, 언제까지 어린 것이 고생을 해야 할지 하며 나의 손을 잡고 우셨다. 할머니는 무슨 병인지 모른다. 매일 온몸이 퉁퉁 부어갔다. 얼굴이 부어 눈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결심했다. 마음이 강해졌다. 아이들이 놀려도 눈으로 쏴보며 도망도 가지 않고 아이들한테 대응하리라.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린 9살 나를 의지하시고 동생들은 나를 엄마같이 생각하며 누나라고 못하고 엄마 엄마 하며 귀여우는 동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3살이 되어서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막내 동생이 너무 측은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신문로 관사길 담장 위에 진달래 개나리꽃이 피었다. 나는 꽃을 좋아한다. 동생 업고 손잡고 대걸처럼 큰 집안에 가서 산딸기, 앵두, 버찍, 까마종 따서 동생들 주고 나니 마냥 즐거웠다. 매일 밥 얻어왔고 담배꽁초 주워왔다. 영아는 아직 어려서 저녁이 되면 엄마를 찾고 온다. 영아가 울면 주인 할아버지는 시끄럽다고 소리치시면 나는 얼른 안고 병풍 뒤에 숨어 영아 네가 울면 우리 쫓겨난다고 하며 달래도 온다. 엄마가 계실 때에는 우리 막내 영아가 일손이었는데 지금은 구박덩이가 됐다. 주인집 할아버지가 밖에 계시면 우리는 무서워 꼼짝도 못한다. 우리만 보시며 싫어하시고 눈을 흘기신다. 우리 할아버지도 역시 영아를 미워하신다. 왜냐하면 영아가 태어나는 날부터 우리 집안이 편안하질 않아서 영아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나는 영아가 불쌍하고 가여웠다. 오늘도 영아는 유난히 온다. 할머니가 미나 배가 고파 우는가 보다 물이라도 먹여보렴 하신다. 나는 동생을 안고 물을 먹였다. 물을 먹더니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에 주인 할아버지가 오늘 당장 방을 비우라신다. 우리는 갈 곳이 없다. 나는 생각하다 신문로 지서에 가서 김순경 아저씨를 찾아갔다. 김순경 아저씨를 만나면 꼭 해결해 주실 것 같았다. 지서로 가서 안쪽을 보며 두리번거리니까 보초 서 있는 순경 아저씨가 누굴 찾니? 김순경 아저씨를 찾아요 했다. 지금 없고 오후에 나오신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기다렸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순경 아저씨가 오셨다. 웬일이냐? 배급 탔니? 네. 그럼 무슨 일이냐? 주인 할아버지가 방을 비우라고 했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거 큰일이구나. 비난 갔던 주민들이 돌아와서 빈집이 없는데 야단이구나. 김순경 아저씨는 한참 말없이 생각하시다가 너네 아랫집에 아직 주인은 오지 않고 남이 살고 있는데 빈 방이 있나 가보자 하시면서 손을 잡으신다. 김순경 아저씨는 마음씨가 너무 좋으셨다. 인정 많고 부드럽다. 그런데 너무 마르셨다. 김순경 아저씨 별명이 말라깽이 순경이란다. 그래도 나에겐 천사 같은 좋으신 분이다. 그 집을 가보니까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나오셨다. 안녕하세요.
빈 방이 하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빈 방이 있는데 다다미 방이에요. 불을 뗄 수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전쟁에 부모를 잃은 두 동생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아이인데 잘 좀 돌봐주십시오.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하고 부탁해 주시고 가시면서 심부름도 해드리고 잘 지내라고 하셨다. 너무 고맙다. 할머니 방 얻었어 하고 뛰어들어갔다. 할머니는 놀라시며 네가 어떻게 방을 얻어? 김순경 아저씨가 아랫집 다다미 방을 얻어주셨어요. 지금 이사가도 된대요. 우리는 사과 괴짝에다 냄비, 옷 몇 가지, 풍로 이것저것 담아가지고 이사했다. 우리들은 편했다. 그 아주머니는 무당이었다. 나는 잔심부름 해주고 나물도 다듬어드리고 했다. 아주머니는 밥도 주고 나물도 주셨다. 한 집에서 의지하고 잘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말씀하신다. 우리 고향은 강원도인데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됐다고 하시며 너와 헤어져서 섭섭하다고 하신다. 나는 서운해서 울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들하고 잘 지내라고 하시며 민희는 야무져서 잘할 거야 하시고 헤어졌다. 우리는 큰 관사집에서 우리만 살았다. 뛰어놀아도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 좋았다. 그러나 나는 또 깡통을 들고 식당으로 밥을 받으러 다녀야 했다. 오늘도 밥을 얻어가지고 왔다. 그런데 누나하고 뛰어나야 할 큰 동생이 보이지 않는다. 할머니, 시계 어디 갔어요? 할머니 나의 손을 꼭 잡으시며 네가 오나 행길에 나갔다가 어느 신사 양반이 시기를 고아원에 보내면 공부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이 다음에 커서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보냈다고 하신다. 나는 손을 뿌리치며 막 울면서 찾아보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기 안 찾아오면 내일부터 밥도 얻어오지 않고 담배꽁초도 안 주워온다고 소리 지르며 울었다. 할머니는 힘없이 누우시며 미나 너희들은 이 다음에 크면 만날 수 있다고 했다. 할머니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어린 네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 그만 울거라 하시며 달래신다. 나는 할 수 없이 눈물을 그치고 어두운 밥을 드리고 영아를 먹였다. 할머니가 막내 영아까지 남에게 줄까 봐서 꼭 업고 다녔다. 시기가 가면서 옷을 벗어주며 할머니, 아저씨가 고아원에 가면 옷도 많다고 했어. 이거 누나 가져다 줘. 라고 했다고 하시며 옷을 만지시며 통곡하신다. 나도 울었다. 동생이 보고 싶으면 잠도 안 자고 울었다. 예쁜 내 동생 지금 어느 곳에서 살고 있을까? 누나를 생각할까? 업어주고 싶어도 떨어뜨린다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던 너의 돌날 하루 종일 돌잔치하며 귀염받던 내 동생. 아무도 모르는 고아원에서 보내다니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보고 싶은 내 동생, 사랑하는 내 동생, 예쁜 내 동생. 가슴이 아프고 엄마가 원망스럽고 미웠다. 동생 잘 길러 아빠 오시면 자랑하고 싶었는데 할머니 병이 더욱 심해지셨다. 할머니, 적십자 병원에 가볼까? 아니다. 내 병은 내가 잘한다. 이제 늦었다. 걱정 마라. 하신다. 나는 졸랐다. 병원에 가자고. 할머니 모시고 적십자 병원에 갔다. 1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몇 시간을 걸려서 갔다. 할머니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 의사 선생님한테 갔다. 할머니 가슴에 청진기로 진찰을 하시더니 어른과 함께 오라고 하시며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사정했다. 엄마 아빠 없어요. 할머니 살려주세요 했다. 어른과 돈 1,000원 가지고 와 입원하라고 했다.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거리로 나와서 옷 잘 입은 사람이면 모두 붙들고 도와달라고 사정했다. 우리 할머니 살려달라고. 사람들은 1환도 주고 5환도 주었다. 나는 7,000원을 모아서 병원에 할머니를 입원시켜드리려고 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누워 계신 자리 밑에 돈을 모아 숨겨놓았다. 어느 날 밥을 얻어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주인이라고 하며 군인이 찾아와 있었다. 할머니는 주인한테 사정을 하고 계셨다. 나는 걱정이 됐다. 전쟁의 자식은 의용군에 끌려가고 며느리는 집을 나가고
지금 저 어린 것이 밥 얻어다 먹고 산다고 사정 얘기를 하시며 울고 계셨다. 군인은 이 집은 형이 와서 살 집이고 저는 지금 미동 국민학교에 군부대에 있습니다 하며 저녁 때쯤이면 군인들이 먹고 남은 밥이 많이 있다고 하며 제가 얻어줄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나를 따라가면 밥을 준다고 한다. 할머니가 미나 소쿠리 가지고 군인 아저씨 따라가라고 하셨다. 나는 군인을 따라 나섰다. 그런데 군인은 학교가 있는 아랫길로 가지 않고 윗길로 간다. 아저씨, 거기로 가면 학교가 없어요. 미동 국민학교는 저 아래에 있어요. 나는 길을 잘 알고 있다. 군인은 잠깐 갈 곳이 있다고 하며 빈집으로 간다. 나는 그 아저씨가 무서웠다. 어느 빈집 앞에서 문을 연다. 나는 순간 놀라서 지서와 동사무소 있는 아랫길로 달려갔다. 군인은 나를 잡으려고 달려왔다. 나는 동사무소로 들어가 숨었다. 아줌마들이 얘가 왜 이래 하며 야단이다. 군인 아저씨가 나를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나를 숨겨주었다. 가만히 밖을 보니 군인이 밖에서 서성대다 나를 찾고 있었다. 한참 있다가 나가보니 가고 없었다. 나는 빈 소쿠리를 들고 집으로 갔더니 할머니께서 밥이 없다고 하던 하신다. 아니, 할머니 군인 아저씨 나쁜 사람 같아. 빈집으로 가길래 도망왔어. 할머니는 나쁜 사람 같진 않던데 하신다. 다음날 군인은 또 찾아왔다. 어제는 저 아이가 도망갔어요 하며 지금 또 가자고 했다. 할머니는 나를 보고 가볼래 하시며 소쿠리를 주신다. 나는 또 따라갔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양동이에 밥을 담아가지고 나왔다. 소쿠리에 담아주어 가지고 왔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오면 밥을 준다고 했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왔다. 밥을 주어도 좋은 사람 같지는 않다. 안 가기로 마음먹고 돌아왔다. 나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한테서 남여 칠세 부동석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했다. 할아버지는 옛날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다. 옥단춘, 춘향전, 심청전, 콩쥐팥쥐 매일 저녁이 되면 들려주셨다. 할아버지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도 동생을 업고 이 집 저 집 구걸을 해보지만 밥을 얻지 못했다. 쓰레기통에는 저녁이 되면 닭다리 담배꽁초를 버린다. 나는 그곳을 찾아갔다. 철망에 있어 동생을 내려놓고 철망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닭다리를 주우려니까 까마귀 떼가 닭다리를 뜯고 있었다. 돌을 던져도 날아가지 않는다. 그래도 사람인 내가 쫓으니까 날아갔다. 간 후에 닭다리를 주우려고 보니까 닭다리에 구더기가 득실거렸다. 그래도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해서 구더기를 털어내고 닭다리를 주었다. 담배꽁초도 주머니에 담았다. 다 담고 나오려니까 어떤 사람이 너 어디로 들어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나는 잘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철망 밖에는 동생이 울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너 철망 밑으로 기어 들어왔지? 하며 따귀를 한 대 때렸다. 이제 다시는 안 올게요. 밖으로 나와 영화를 엎고 깡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서 닭다리를 씻어서 물을 많이 부어 삶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맛있다고 잡수시고 영아는 국물을 떠먹였다. 그런데 나는 구더기 생각이 나서 먹을 수가 없다. 할머니는 너도 어서 먹으라고 다리 하나를 주신다. 정말 못 먹겠지만 그래도 참고 먹었다. 나는 빵을 먹어서 배부르다고 거짓말을 했다. 동생 영아는 3살이 되도록 걸음을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데 잘 걷지도 못하는 다리로 걷다가 다리가랭이에 큰 멍울이 생겼다. 주먹만하게 사타구니에 멍울이 곪아서 잠을 못 자고 밤새 운다. 며칠 밤을 못 자고 운다. 적십자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받아야 한다고 했다. 수술비 가지고 오라고 했다. 돈이 없어 걱정이다. 종로에 있는 가게마다 다니며 사정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우리 동생 수술비가 없어서 그래요. 며칠 동안 모았다. 얼마 안 되지만 의사 선생님한테 사정을 했다. 그래서 동생을 수술을 시켜주신다고 나는 밖에 나가 기다리라고 했다.
간호사 언니한테 세숫대야를 준비하라고 했다. 잠시 후 우리 영아 우는 소리가 났다. 나도 같이 밖에서 울었다. 간호원이 동생 데리고 가라 해서 들어가 보니 동생은 잠이 들어 있고 아래 세숫대야에는 고름이 한가득 있었다. 나는 동생을 업고 돌아왔다. 내일 또 와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 주사 맞은 자리를 잘 문지르라고 했다. 병원에서 온 동생은 그날부터 잠도 잘 자고 편안해했다. 영아는 워낙 살이 없어서 주사 놓을 자리가 없었다. 겨우 맞아도 맞은 자리가 잘 풀어지지 않는다. 할머니는 더욱 아프셔서 오늘은 식사도 못 하신다. 아이야 슬퍼 말아라 내 맘 내 알고 있단다 내가 너무 슬퍼만 하면 갈 길을 다 못 간다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고 아이야 슬퍼 말아라 너의 슬픔 이해한단다 내가 용서해야 갈 수 있단다 버려